바로 명성황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돌보는 공간 정청입니다. 정청은요, 내명부 여인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말도 없이 갑자기 정청에 등장한 것도 모자라 정청 문 뒤에 앉아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점점 수렴청정을 하지 않는 대비가 이렇게 나서서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명성황후가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한 데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급했던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명성황후는 깜짝 등장과 통곡이라는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정치에 개입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청에 나타난 이유를 밝힙니다. 주상께서 충궁에 있었을 때에는 학문에 부지런하였을 뿐이고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니 어찌 내간의 일을 아시겠는가? 즉 내명부의 일을 숙종이 알 리가 없으니 내명부의 수장인 자신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증언은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입에 담기 더럽다. 1년 전인 1674년 2월 23일 명성황후의 시어머니인 인선왕후의 장례를 치르던 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날 인선왕후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종친인 이 사람이 입궁을 합니다. 삼복 형제 중 첫째 복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석한 복창군 옆에는요, 인선왕후를 모시던 궁녀 김상업이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복창군의 고개가 조금씩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의 옆에 선 궁녀 김상업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궁녀 김상업이 깜짝 놀라 복창군을 쳐다보죠. 복창군의 손이 슬그머니 다가와 궁녀 김상업의 손을 꼭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숙해야 될 이 왕대비의 장례식에서 왕의 여자인 궁녀에게 지금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 이후 궁녀와 복창군이 결국 잠자리까지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인선왕후의 상중 벌어진 충격적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궁녀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 이 사람입니다. 복평군. 바로 삼복 형제 중 막내 복평군이었습니다. 복평군은요, 명성왕후를 보러 입궐하면 늘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복평군이 기다리는 건요, 차가 아니었어요. 복평군은요, 그 차시중을 듣는 궁녀 귀레의 손을 잡고 휘롱하면서 끊임없이 치근덕거렸고 결국 두 사람 역시 동침합니다. 충격적인 이 내명부의 일을 매우 자세히 적나라하게 밝히는 이 명성황후의 고발에 옆에 서 있던 신하들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명성황후는 그런 신하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친히 들으신 일이다.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남편인 현종도 살아생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명성황후는요, 현종이 훗날 이 복창군 형제에게 화가 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 궁녀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사건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남편 현종의 선의, 그 좋은 마음이 아버지 김무명의 무고죄로 연결되었으니 정말 내가 죽어서 차라리 이 사실을 모르고 싶다. 신하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내명부에서의 그 기행을 지금 명성황후가 낱낱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내간의 일을 신들은 더욱 모르는 바이나 이제는 이게 죄상이 드러났으니 법에 따라 처치해야 할 따름입니다. 복창군과 복평군 궁녀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유배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숙종은 외할아버지 김우명에게 더 이상 의금부에서 대기하지 말라는 명을 전합니다. 결국 숙종이 어머니 명성황후의 말을 듣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구해냈다는 그 안도도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명성황후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것은 국조 300년 이래로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청에 나타나서 이 국정에 개입한 명성황후의 행동은 이거는 조선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막 나가는 행동입니다. 라면서 남인의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요. 부모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간하여 중지시키지 못하여 마침내 옳지 못한 대로 돌아가게 되면 역시 아들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남인들이 왜 엄마 못 말렸냐면서 지금 숙종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머니 명성어머니 정청 등장은 자신의 뜻도 꺾는 행동이었는데 욕은 지금 같이 먹고 있어요. 자, 이 숙종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 억울해서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자, 그렇게 명성황후를 향한 남인들의 총공세가 3개월째 계속되던 어느 날 명성황후의 울음소리가 또 궁궐 담장을 넘는 일이 또 생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김우명이 근심과 분노로 인하여 졸하였다. 무고죄로 몰렸던 명성황후의 아버지 김우명은 처벌은 면했지만 솔직히 명예와 치명을 잃었어요. 이 걱정과 분노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술독에 빠져 살던 김우명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3일 후 명성황후는 이런 언문을 내립니다. 정신이 혼미하여 오직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서 죽기로 정하였다. 라고 하면서 명성황후가 자살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내 말 안 들어? 야, 이 엄마 죽을게. 이 언문을 내리고 3개월 뒤 명성황후의 복장이 터질 만한 일이 생깁니다. 아들 숙종이 이 복창군과 복평군에게 관직을 돌려주고 조정에 복귀시켜버린 거예요. 숙종은 어머니가 정청에서 통곡한 뒤 복창군 형제를 유배 보내지만 여전히 그들이 무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웬만해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고집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네, 확실하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1680년 3월 이 숙종과 명성황후의 평행선이 좀 더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20살이 된 숙종이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을 국가의 원로로 인정하고 왕이 하사하는 의자와 지팡이, 즉 궤장을 내렸거든요. 이 명성황후 어머니의 그 매서운 시선이 느껴졌을 텐데도 숙종은 뭐 계속해서 남인들에게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허적은요,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곧장 잔치를 벌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잔칫날에 후두둑 이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날씨로 인해서 남인계 원로 대신의 잔치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한 숙종은요,
내관을 시켜서 특별히 허적에게 왕실용 비마기를 가져다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내관의 보고에 숙종은 뭐라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허락도 없이 이미 왕실용 비마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신하를 위한 배려가 능멸로 되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숙종은요, 이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내관에게 괘씸한 자들이 벌이고 있는 잔치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내관의 보고를 듣고 숙종은 결국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인들이 잔뜩 모여 잔치가 떠들썩합니다. 무엇보다 허적의 서자 허견이 모아들인 무사가 많았습니다. 분노에 배신감까지 더한 숙종은요, 곧장 남인을 갈아치우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영의정, 남인 허적, 파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서인으로 대체했고요. 훈련대장을 맡고 있는 남인의 병권 역시 서인에게 넘깁니다. 이때 이 남인들을 축출하고 서인을 불러들인 이 사건, 경신년에 남인이 대거 축출된 사건, 경신환국입니다. 숙종 시대를 일컬어 보통 환국정치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중 최초의 환국이 바로 이 경신환국인데 이게 바로 이때 일어난 겁니다. 연구관님, 그 우연 이야기에는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 게 좀 짜진 게 아닐까요? 네, 현종 말기 영의정을 맡게 된 허적은 숙종 초기 자연스럽게 정계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허적의 권한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에 따라 남인들의 세력도 함께 강해졌습니다. 제위 6년 차 20살의 장성한 왕이 된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허적의 세력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판을 짰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숙종은 5년 전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맞아. 숙종은요, 어머니 밑에서 정치적 기술과 감각을 갈고 닦으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680년 4월, 앞서 명성황후는 이 삼복 형제가 숙종의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걱정했던 대로 삼복 형제 중 하나인 이 복선군이 역심을 품었다는 고변이 드디어 올라온 겁니다. 복선군은 삼복 형제 중 그 홍수의 변에 연루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죠. 연루된 또 다른 한 인물, 허견은요, 앞서 경신환국의 빌미를 만들었던 남인 허적의 서자입니다. 허견이 말하기를 주상의 춘추가 젊으신데 몸이 자주 편찮으시고 또 세자가 없으니 만약 불행한 일이 있으면 대감이 임금 자리를 면하려 해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복선군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상이 잘못된다면 대감이 임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고변에는요, 숨겨진 배우가 있습니다. 또 김석주, 우리 사촌 오빠. 바로 명성황후의 사촌오빠 김석주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촌오빠 김석주를 움직여서 명성황후가 삼복 형제와 남인의 제거를 주도했던 겁니다. 자, 이 명성황후의 명령으로 삼복 형제의 동정을 살폈을 이 김석주의 수하들은요, 복선군의 여종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군복을 만드느라 계속 바느질을 했더니 손가락 끝이 헐어서 아픕니다. 김석주는 곧장 숙종에게 보고했고요. 숙종은 복선군과 허견 세력을 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고변이 올라오고 일주일 뒤, 가장 먼저 고변의 주인공인 복선군이 교살되고
관련자들의 신문이 이어지며 복평군은 위리안치에 처해집니다.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이 삼형제가 숙청된 사건을 삼복의 옥이라고 하죠. 이 삼복의 옥으로 허견을 비롯한 남인 세력은 줄줄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이 남인들의 대거 실각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명성왕후는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이 어린 주상으로서 온갖 기물을 혼자 담당하여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민망하고 염려가 되어 이럴 때 경과 같은 유학자의 종주로 중망을 받고 있으며 여러 조정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떠나가려고 결심하시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조선 후기 정치계의 거물이자 서인 산당을 이끄는 인물, 바로 송시열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요, 2차 예속 논쟁 당시 정치적 공세에 밀려 6년간 조정을 떠나 있던 송시열에게 이제 돌아오시지요 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그러지? 송시열 입장에서도요, 이 명성황후의 부름을 거절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오히려 기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요, 명성황후의 가문과 송시열 세력은 이제 하나의 서인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이런 서인의 정치적 연대를 이룬 명성황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중 요수. 요수는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인 요임금과 순임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중 요수는 여자 중에 요순임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명성황후를 칭송한 겁니다. 대비가 신하들에게 직접 언문교서를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원로 대신인 송시열에게 직접 언문교서를 내려 조정으로 부르고 그에게서 여중요순이라는 극찬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명성황후가 조선 조정의 실세나 다름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하나로 연합한 조정의 실세 명성왕후. 그런데요, 하하, 이 명성왕후의 이 마음의 평화는 불과 반년도 채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남인 쪽에서 작정을 하고 넣은 아이가 아닙니까? 송구하옵니다. 천하디 천한 암코이 같은 년이 대궐에는 어찌 숨어들어서 한시라도 주상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일. 당장 내쫓으세요. 더 이상 남인 때문에 골머리를 썩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인계 여성이 아들 숙종의 마음을 홀랑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 남인 여성의 정체는 바로 이 사람. 장희빈. 그렇습니다. 궁녀였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삼복 형제의 신복이었던 장현의 오촌 조카이자 의심할 여지 없는 남인가의 여성 명성황후는요, 장희빈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면서 평상시에도 이 감정적인 숙종이 장희빈의 꿰매에 빠진다면 이건 국가의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숙종의 총애로 장희빈이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하죠. 장희빈을 발판 삼아 남인들이 득세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명성왕후는 그래서 당장 장희빈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쫓아내고도 안심할 수 없었던 명성왕후는요, 바로 이 인물을 숙종의 새로운 아내로 간택하게 됩니다. 인현왕후 드디어 나옵니다. 당시 서인의 실세였던 민유중의 딸 인현왕후를 새로운 중전으로 들인 겁니다. 이제 명성왕후는요, 하루빨리 숙종이 인현왕후에게서
후사를 보길 바랐겠죠. 그런데 새 며느리 인현왕후가 아이고야, 속 터지는 말을 꺼냅니다.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전하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민가에 두는 것은 마음이 편치 못한 일이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장녀를 들여서는 우리 점잖은 중전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소인 그럴수록 중궁전의 위험을 보일 것입니다. 한때 불같은 연정이야말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허니 그 일은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마 명성황후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을 거예요. 순진하기 그지없는 이 며느리 인현왕후를 대신해 절대 장희빈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던 명성황후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망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침을 하든 뜸을 뜨든 우리 주상을 일어나게 하라는 말이다. 임금이 불예하였으니 곧 두질이었다. 불예는요, 임금이 몸이 편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질, 당시 조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전염병, 천연두. 네, 천연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683년 10월에 그 사랑하는 아들 숙종이 그 무서운 전염병 천연두에 걸리고 만 거예요. 명성황후는요, 이미 두 딸과 첫 며느리까지 모두 천연두로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마저 천연두로 이를 위기에 놓이니까 명성황후는요, 그야말로 정말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명성왕후가 선택한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속신앙. 전하는 대비마마께서 물벼락 벌을 받아야만 이승으로 돌아오실 수 있사옵니다. 또한 반드시 호쩌고리에 호치마를 입고 얼음물에 몸을 담가야만이 액을 씻어내실 수 있사옵니다. 대비마마, 이 날씨에 호쩌구리 호치마에 얼음물이라니요. 우리 주상이 저리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어미가 지옥불이라도 못 뛰어들까? 저게 효과가 있을까? 어휴 추워. 진짜 추웠나 보다. 진짜 추웠다. 또 연기 나는 거 봐. 드라마는 이제 조금 과장돼 있지만 실제로 명성왕후는요, 목욕제계를 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때가 한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양력으로 치면 12월. 겨울 추위에도요, 목욕제계를 멈추지 않았던 명성왕후는요, 덜컥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 기침 몸살 증상에도 명성황후는 제발 아들을 낫게 해달라며 빌고 또 빕니다. 자, 그렇게 명성황후의 정성 어린 기도 끝에 숙종이 무사히 천연두를 이겨낸 거예요. 와. 보세요,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종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 3주가 지난 1683년 11월 22일, 이번엔 명성왕후가 알아눕게 됩니다. 너무 고생했네. 그리고요, 약 보름간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렴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선 명성왕후가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듯 죽고 만 겁니다. 그런 어머니 명성황후의 모성 앞에 숙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인들 어머니가 없겠으며 어느 어머니인들
모정이 없겠습니까만 지극한 모자의 정과 사랑이 그 누가 우리 모자간만한 이가 있겠습니까? 명성왕후와 숙종 사이만한 모자지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애틋한 말을 남긴 숙종은 명성왕후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싹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명성왕후가 관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일을 벌입니다. 아, 숙종이 장희빈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후궁인 수건으로 책봉하고 아낌없이 애정을 쏟았지요.